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10개 선거구의 공천을 마무리 지으면서 총선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전주 MBC에서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한 민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좀처럼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선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지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21대 총선의 변수가 될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경선을 치러왔지 않겠습니까? 시스템 공천으로를 표방하고 경선을 진행해 왔는데 잡음도 잇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동천 교수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제 이 화두가 등장한 지는 오래됐고요. 과거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해진 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불투명성이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 전략 공천의 결정을 누가 하는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뭐 당내 유력한 인사들조차도 어떤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자세히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불만을 가진 쪽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쪽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자기를 쳐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언젠가부터 이 당내 경선 과정에 여론조사가 계속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ARS 기준으로 권리당원도 그렇고 뭐 일반 시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제가 뭐 쓸데없는 의혹을 너무 제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을 가진 계층에서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ALS 과정이 그게 과연 투명했느냐 그거를 어떤 업체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인 이제 그 업체가 그랬을 때 그 업체가 그것을 조작하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도 나타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현장 가서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카운트를 하는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뭐 여러 날이 걸리는 이런 문제입니다. 투표라는 게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ARS로 하는데 그런 만큼 당연히 잡음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환 교수님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 정도 공천 행사를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여기에서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냐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권리당원 50%에서 만들어진 권리당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거든요. 뭐 이번 결과도 그렇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평소에 그 당원 관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 방식을 가지고 당원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선거를 결정해버리는 이런 일들 봐서 결국 낙천자들의 귀환, 뭐 올드보이의 귀환, 감동 없는 경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시스템 공천이란 이름은 좋지만 그 안에서의 내막은 상당히 이미 결정돼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번 경선 결과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경선과 크게 뭐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윤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스템 공천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 체계를 만들어서 했는데요. 시스템 체계라고 하는 중심의 공천은 즉 외부의 힘과 외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한 배제하겠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정당 정치에서 시스템 공천이 100% 어떤 체계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경선하는 시스템 공천 방식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박 교수님도 외부의 입김이 강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경선을 위해서는 공심위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 후보들에 대한 적격 심사를 하는 이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안에서 검증하는 때마다 혹은 검증을 해가지고 자격 심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공심위 할 때마다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들이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용하는 힘은 민주당 지도부 안에 보통 공심위 이후에 지도부에서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힘이 있지 않느냐. 그 힘 안에서 오인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오인은 민주연구원장, 대표, 비서실장,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이렇게 거론들도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럴 때 우리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어떤 후보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해요. 그리고 검증을 해요. 그리고 검증 소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해요. 그럼 자격심사위에서는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왔던 ARS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ARS 방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곡시키기에는 사실 그 자료 데이터들이 그대로 다 남기 때문에 왜곡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ARS 방식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 안에서의 경선 시스템은 당원들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우리 후보를 내는 거니까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아웃바운드 안에서의 그 비교적 표방함과 다른 역할을 하고 결국은 조직이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이제 잡음들이 나오는 거죠. 네. 민생당의 전신 국민의당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통합을 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이렇게 쉽게 반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야권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야권의 상황, 즉 이제 전북 지역의 야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국민의당이 전북 지역, 전남 지역,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죠. 전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전북 지역에서 국민의당을 전북 도민이 선택을 했는데 전북 도민에게 정말로 그 선택에 대해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야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진보민주 세력이 강한 지역에서 새로운 중도 정치, 새 정치라는 것들을 도민들이 밀어줬는데 그 도민들 정말 실망시켰어요. 도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도민들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지금도 자기네들이 국회의원을 또 한 번 하기 위한 노력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가 도민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도민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우리들이 정말 도민들에게 잘못했다. 4년 동안 우리가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선택해주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이제 출발했다 봅니다. 자, 민생당의 문제를 우리가 그럼 호남 지역에서 볼 때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노승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제 정의당 대변인이 나와서 비례로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면서 실제 민생당이 전남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전북 지역의 민생당을 보게 되면 사실 정치의 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정치의 도사들이 한 명씩 민생당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김관영 의원 먼저 사실은 나갔죠. 그다음에 임정혁 후보 지금 나왔죠. 근데 김종현 의원 나왔죠. 이분들이 정세나 이런 거에 판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민생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 하나가 나오고요. 여기서 똑같은 이제 야당이 이제 정의당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북 도당의 정의당에서 항상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 정의당 후보로 나온 사람이나 지도부나 면면들이 상당히 존경을 갖고 사람 모습이나 여러 가지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정책적, 전략적 선택 지점을 보게 되면 사실 올바른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거 연합 그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 선거연합 정당에서 정의당이 앞순위에서 15번 이상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후순위로 들어와라.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플랫폼만 만든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최소한 정의당이 15석 이상을 가져가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 원내로 진출할 수 있는데 정의당 안에서 어떤 사람은 달레반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안에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연합정당, 비례정당에 참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참여를 안 하기로 해서 이후에
비례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보면은 5-6석밖에 없어요. 지역에서 당선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럼 다음 21대에서 10명도 안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북 지역에도 똑같이 반영이 돼서 전북 지역의 정의당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인물이 비례를 신청했는데 결국은 당선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 지금 지역구로 이제 옮깁니다. 거기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져서 이 좋고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는 지지율도 높습니다. 12% 이상의 정의당을 전북 지역에서 지지를 하는데 그 지지율의 실제 결과는 없다. 이런 것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야권의 상황에 또 비례해서 무소속 행보를 택하는 후보들도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 교수님?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난망합니까?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민생당이라는 당이 자기를 받쳐주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민생당 자체가 이제 분열과 통합을 하면서 피로감을 가진 정당이 됐고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보다는 자기 지명도가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소속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의 무소속 그 후보들이 약진하기라는 것은 현실적인 장벽이 클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무소속을 해왔던 임순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먼저 선언했던 이제 군산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민주당에서 너무 오래된 후보를 다시 공천하는 바람에 임순남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산도 이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본다면 뭐 그런 지역들에서는 무소속이 선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생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후보들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또 민주당을 떠나서 무소속을 나간 후보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현실적인 벽은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교수님, 이번 총선이 민주당과 민생당, 무소속 뭐 3자 구도로 이렇게 뭐 치러질 가능성이 뭐 현재로서는 높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뭐 방금 이경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무소속 출마자들은 지금 당명을 걸고 나가서 뛰는 것이 이익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이름으로 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만큼 나름의 지역 기반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따라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 뭐냐면은 이 무소속 현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선거구마다 이제 몇 군데에서는 혹시 당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전체적으로 연대가 돼서 무슨 무소속 돌풍 같은 이런 현상은 뭐 거의 있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전북 지역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 후보의 뭐 우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이제 전체 전국 구도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런 이제 정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그 민생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상당히 그 많이 열심히 뛰어야지 좀 당선 가능성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 구도가 짜여지고 선거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제 민생은 뭐 코로나19에 묻혀서 선거 열기가 지금 달아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민심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총선의 변수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부터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변화하게 된 거는 이제 선거 운동의 이제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유권자를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이제 선거 구도가 되는 거고 또 이 선거 구도 안에서 지금 야당은 그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정부 책임이다라고 책임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책임론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이 좀 적은 편이지만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이거는 현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걸로 많은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그 언론이 이제 전북 지역에서는 크게 영향을 잘 끼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거조차도 사실은 정부 책임론으로 지금 대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21대 총선 선거에서 영향을 끼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선택 판단을 하는 속에서의 역량은 없을 것이다. 근데 만약 지금 이제 모든 경선 구도가 끝나고 각 당이 이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그 정책을 발표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글로벌 경제 중심으로 하고 수출 경제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했는데 이번에 전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19를 보니까 이런 감염병이 우리가 생각했던 글로벌 경제에서 다시 고민하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많은 욕을 먹었던 사회복지라는 쪽에 더 많이 초점을 둔 그런 정책을 피겠다고 하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갖는 유권자들에겐 영향을 충분히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경선 이후에 각 당이 선택하는 정책에 따라 달렸다. 만약 지금 이제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게 뭐냐, 경제 더 성장해, 더 수출해야 돼. 그때 그 마음을 얻겠는가. 이런 영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가 이제 정치 총선의 모든 이슈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극복할 수 있다. 함께 연대해서 풀어가보자. 뭐 이런 거에서는 특별한 논란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날 문제들이죠. 세계 경제가 불경기에 접어들고 있고,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 다우지수 지금 뭐 수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다면 저는 시민적인 공황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적 공황이 들어온다면 우리 경제가 총선 한 달 남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거를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이 민주당이 비례연합당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가라는 거죠. 도덕적 문제를 감싸고도 거는 이유는 이미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드러나고 있는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세가 빠졌을 때 이게 이제 호남까지 어느 만큼 시간 갭을 갖고 올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변수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불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조건들은 한 달 내에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전을 그나마 다 뭐 민주당에게는 이제 그 다양스러운 일이라고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결국 버티기지 지금 민주당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문제에 돌입했을 때 특히 수도권의 문제에 돌입했을 때 이걸 견뎌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가 결국 저는 우리 지역사회도 같은 만등하기라고 봐요. 이 군산 문제든지 다 경제 문제가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 구조로 온다면 상당 부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여론도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박 교수님.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물론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은 여야는 어떤 방어 논리를 가지고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야당 쪽에서요, 그 무슨 뭡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미래통합당입니까? 예, 그 당이 그 열심히 지금 이제 현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반드시 이런 공격이 먹혀지지만은 않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가령 그 집권하고 있던 집권당이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이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전쟁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는 거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적이라는 게 계속하는 얘기가 그 중국 그 입국 제한 뭐 빨리 취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2달째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들을.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제 현 정부한테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뭐 두 분 다 말씀하셨듯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질병 감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가 공황 문제거든요. 그래 지금 그 주식시장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빠지고 그 미국 다우는 지금 30%가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 그 이 상황이 이제 조금 더 가면 뭐 공황 그야말로 이제 경제 공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 꼭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누가 빨리 신속하게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가? 그냥 방심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리스크는 있습니다만은 리스크를 우리가 테이크할 수 있다. 이걸
어느 정도 견뎌내면서 버텨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누가 심어주느냐가 지금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우리는 딱 그 사이에 지금 선거가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우물쭈물하고 망설이고 좀 잔머리 굴리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합심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허풍을 떨면은 망할 겁니다. 그런 당은. 어느 정도 희생은 우리가 치러야 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는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투표율이라든지 선거 결과가 또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총선은 뭐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지 않겠습니까?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전 이번 이제 선거법 개정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이제 낮춘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만 17세로도 낮추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선거 연령이 낮춤에 따라서 첫 번째 선거에서 실제 대상자는 한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 18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죠. 그 재학하는 학생은 그중에서 한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14만 명 정도에서 실제 4월 15일, 이번 4월 16일 총선을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또 일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달수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3분의 1만 본다게 되면 그 유권자 수는 이제 더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 연령에서 고등학교 때 무슨 뭐 대단한 영향을 뭐 한 반에 두세 명 있는 건데요. 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거는 잘못된 거고요. 전 이번에 그런데 선관위가 정말 잘못된 정책을 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잘못된 정책이 뭐 학생들이 모의 선거라든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그런 토의, 논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은 거는 선관위가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선거에 대해서 공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스스로 정치하게 나서면 안 되는데 지금 뭐 당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스스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선관위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 교수님, 전북목 10개 선거구에서 뭐 당선자 나오고 그다음에 11번째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배출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비례대표 문제는 지금 뭐 계속 변수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전 사실 그냥 관찰자의 심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뭐 위성 정당들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 뭐 이렇게 갖고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빚을지도 저는 사실 굉장히 관찰자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비례대 의석을 많이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지금 무슨 대응을 한답시고 또 소동을 벌이는데 이거 전체가 어떻게 갈지 저는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입장에 이제 있고요. 전북 출신들은 이제 뭐 정운천 의원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 쪽으로 미래한국당 쪽으로 이제 갔고 민주당 쪽에도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좀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비례대표만이 아니고 뭐 진성준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공천을 받았고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역구 출마하는 사람들까지 치면은 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뭐 10명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비례 정당에 대해서 위성 정당, 콤수 정당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제 정치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야당, 특히 이제 한국당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럴 때 결정난 선거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럴 땐 비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처 방식이에요. 또 합법한 법 틀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꼼수긴 꼼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가지고 정치로 딱 보고 나니까 민주당은 실제 지금 뭐 발표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137석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10석 미만으로 127석이 이제 야당 미래통합당이 가져가게 되면 10석이 이기는데 만약 비례해서 25석 이상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지는 선거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 민주당 스스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번도 도달해보지 못한 137석이라는 거를 상정했을 때도 벌써 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똑같이 한국당처럼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중심으로 만든 선거연합정당에 비례를 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만약 간다면 5, 6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비례가 그거 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압번을 요구하지 않고 20번 이상 이후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는 뭐 꼼수라고 보지 않고 정치라고 봅니다. 또 대천 합법적인 안에서 정치를 했다라고 보고 문제는 지금 이제 비례 정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틀과 달라져서 지금 만약 25살 정도를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한 4+1 안에서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만약 민주당은 정말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지고 최대 7석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앞에 순번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의당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있나? 문호는 시민사회에서 열어야 되겠지만 그 안에도 들어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많은 각축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15일 날 비례연합정당이 이제 창당대회를 하는데 창당대회를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지역을 보게 되면 지역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는데 그 시민단체 안에는 진보라고 하면서 말만 진보, 그리고 교조적이고 그러나 자리 다툼에서 치열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국민의 선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예? 예. 항상 진보적인 역할을 하다가 그럴 때는 자리 다툼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지역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에도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선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를 망칠 가능성은 있지만 전반적인 지금 구도 하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선택하는 비례 선거연합 정당이 비례 문제에서 승리하고 지금의 비례로 문제로 나온 문제는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나가고요. 하는 분도 그리고 이제 전북 지역만 하나를 딱 보게 되면 전북 지역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비례를 신청한 2명이 지금 40명 안에 들어갔는데 실제 보통 민주당이 25석 정도를 확보했을 때는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6석, 7석만 비례 정당을 통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지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전북 지역에서 이제 비례대표로 당선 가능성 아무래도 뭐 미래한국당의 정운천 후보가 가장 근접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염경석 후보도 이제 24일 당선권 밖에 나가서 뭐 지역구 출마를 고민하는 걸로 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수도권 두 분 말씀했지만 두 분도 당선권 밖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뭐 저는 예측해 봅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그 문제에서 이제 비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분 가시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의 살 길은 137석이라는 과반 뭐 300석에서 150석 과반을 넘기기는 어렵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뭐 그들이 마지노선 137석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결국은 연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과반을 넘기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무리하게 비례연합당의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지역구에서 수도권에서 지금 박빙이거든요. 그리고 뭐 부산 경남에서도 박빙인데 오히려 지역구를 더 잃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역구에서 10석을 잃으면 게임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소탐대실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소총 대선이다, 대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선을 탐하면 대선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도덕적 우위에 쓴다면은 지역구를 어떻게 관리해서 그 지역에서 스스로 당선을 꺼내낼 것인가, 그리고 박빙인 지역에서 당선을 승리해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지. 비례연합당에 가가지고 6, 7석에 매몰되는 순간 민주당도 살 길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6, 7석을 나머지 두더라도 다른 당을 소수당을 두더라도 결국 정치는 연대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반을 못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민주당이 이성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비례 선거 연합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동안 해보지 못한
그 연정에 대한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민주당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정말 한 6석 정도만 후순위에 배치해서 그리고 소수 정당에게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소수 정당에게 그 비례대표를 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만약 그런 선택을 해서 실제 25석 정도를 만들어낸다면 그 25석 비례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민주당만 쫓아가지 않고 연정 체제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 정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요. 그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일당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다음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것인가. 지난 2년 동안 탄핵 정국에서 압도적인 초기에 압도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태어난 정부입니다. 이 정부가. 근데 아무것도 사실상 못했죠. 우물쭈물하다가 망설이고 그리고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뭐 무슨 공수처니 선거법 개혁이니 이런 거를 지지율 다 빠진 다음에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1년 이상을 질질 끄는 그리고 전부 물타기로 해가지고 의미가 다 실종된 상황으로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이 정당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시 뭐 묶어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설령 지지를 다시 받아가지고 산술적으로는 뭐 우위에 선다고 해봤자 어차피 과반수는 안 되고요. 그 과반수를 하려면 다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대도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과연 연대를 하면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경환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정말 전공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남은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어떤 일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면 우리가 국회의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빠진 상태에서 참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을 한 달 즈음에서 선거 구도와 민심 또 향후 변수들에서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세 분의 교수님들은 이제 평소 정치권에 대해서 아낌없는 충고와 비판을 해주시는 정치 평론가들이신데 마무리 발언으로 우리 총선 후보들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공약이라든지 또 현안 또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김유대 교수님. 네, 전북 지역으로 돌아와서 전북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지고 인구도 이제 180만이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희망을 21대 총선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후보가 된 분들은 지금 공약부터 전라북도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소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으로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 줄 세우지 않고 지역에 참신한 청년들, 그다음에 참신한 여성들, 직능대표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신선한 공약들을 만들어서 전라북도가 경제도 앞장서가고 정치도 앞장서가고 그런 역할을 후보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선거는 전략적인 투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투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은 가장 경제 문제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공약을 많이 내세우는 이런 후보들 그리고 그런 정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합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이번 선거에서 이제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출세하는 자리 정도의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선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과거에 실제로 그랬었죠. 그렇지만 민주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국회가 모든 일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이 지점을 좀 우리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다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그 행사가 아니라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에 관심 갖지 못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당의 정책에 관심 갖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전주 MBC에서 실시하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에도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